네,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쳐오는 상황, 그 사이사이 특징적인 이슈는 반드시 파악하면서 시장 반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와 관련주 모두 공략해 주시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화요일장 마켓세븐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는 마켓세븐 지금 바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뉴욕 증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휩싸이며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 방어주와 상장지수 펀드로의 자금 유입세가 사상 최고치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와 성장주 저점 매수를 두고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일본을 두고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약세를 보여주고 또 지표들도 흐름이 부진한 가운데 오늘 일본 상황과 우리 증시 연관성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6G 주파수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글로벌 연구를 주도하겠다고 포부 역시 내비쳤는데요. 삼성전자 수혜를 받는 중소형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저희 첫 번째 키워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방어주 대 고배당주 이렇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성장주가 일단 신저가를 터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공모가에 근접한 가격대를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성장주가 장기적으로 부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까요? 주가는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잠깐의 조정이 아니라 좀 제가 봤을 때는 짧게는 내년 혹은 길게는 내후년까지도 시장은 썩 좋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각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가 이 시장의 조정을 만든 것은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FOMC가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금리 기조가 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고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난주부터 급격하게 시장에 압박을 주는 게 이제 경기 침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경기 침체다라는 것을 좀 시장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꺾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게 리오프닝의 역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서 성장주들,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 둔화가 이번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됐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고평가주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 부정적 시각 이런 것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단계적인로 비중을 줄여 나가신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계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성장주는 너무 높은 지금 고평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도 함께 체크포인트 짚어 나가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방어주 그리고 고배당주의 대표적인 또 부분이 은행주와 보험주였잖아요. 네. 이 부분을 투자를 앞으로도 유효한지,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해도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투자가 유효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는 대표적으로 주목을 하는 것이 경기 방어주들, 또 고배당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경기 침체, 또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내가 수익을 내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수익보다는 현재 ING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컴 관련돼서 한마디로 안정적인 배당이라든지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통신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금융주 중에서 보신다면 은행주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전과 좀 다르게. 왜 그러냐면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은 은행주들도 피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은행주들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보험주들, 손보사들이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를 비교해 드린다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관련해서의 손해율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가 딱 이제 그 경기 침체, 불황 이런 거 생각을 한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보험부터 해지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보험을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실손보험이라든지 이런 손해보험 관련된 해지는 뒤늦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신다면 안정적인 고객 창출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리 관련해서도 손해보험사들이 상당히
누릴 것들이 많은 게 일단 보험료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금리로 결정을 하는데 저금리 기조 때 이미 높은 보험료를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높은데 이것도 금리가 인상될수록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신다면 뭐 큰 조정보다는 고점대에서의 어떤 기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면 전 충분히 36,000원 정도 목표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해상까지 공략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금리 인상 관련해서 우리가 은행과 보험이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관련주들 흐름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해서 식음료 관련주가 조금 더 시세를 얻지 않았나, 탄력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금리 인상 쪽보다는 리오프닝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본격적으로 올린 것은 한 1월달, 그러니까 3월달에 한번 올렸고, 그리고 이번에 한번 올리고 계속 올리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혹은 올 1월 초에 저점을 찍었고요. 은행주들도 미리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뭐 시장의 이슈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주식이니까요.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금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경기 침체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리오프닝은 뭐가 아무 의미가 없죠. 경기 침체되는데 뭐 누가 놀러 가겠습니까?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오는 걸 보면은 다 조정이 나오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조정이 나오고 특히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같이 조정이 나오는 게 또 이게 경기 침체 나오면은 결국 리오프닝들이 최대 피해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보니까 저는 뭐 식음료들이 이제 약간 이제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 이슈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좀 일부 종목군들이 올라온 것이지 리오프닝의 연관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으로는 FOMC 때문에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 온 부분이라 선반영이 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리오프닝이 그래도 조금은 이슈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 해서 리오프닝 관련주가 조금 더 약간 상방을 또 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또 당분간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계속해서 뭐 관련돼서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마켓세븐과 함께 체크포인트 짚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일본 소멸 좋을까라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안 친한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가 전학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끔씩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 이제 성인이 돼서 보면은 막상 곁에 둬야 할 친구들도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머스크가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어요. 일본은 어차피 소멸된 나라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일본 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일본 지표도 안 좋고 니케이 지수도 계속해서 하방이 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가 되고 또 지표가 심각해진다면 우리한테도 영향을 받는 게 좀 있을까요? 뭐 영향받는 게 있겠죠. 근데 머스크가 뭐 일본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상당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은 경제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네, 성장률이라든지 뭐 출산율 이런 건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도 출산율이 쉽지가 않죠. 역대 최악이기 때문에 일단 남일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일본 경기가 상당히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 엔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도 원화도 약세를 띠고 있지만 원화 약세의 그 몇 배 되는 속도로 지금 일본의 엔화는 계속 그 시장에서 취급을 못 받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과거 대비해서 우리나라하고 연관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에 뭐 엔저라든지 원화 약세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수출 잘 될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주요 생산 기지가 다 신흥국으로 다 나가 있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산 기지에 있는 나라의 통화 가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거 대비 연관성이 좀 더 떨어진 것들이 좀 있고, 또 하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게 같이 가면 좋은 거지만 돈이라는 거 한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주요 제품들에 대해서 경쟁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 경제가 안 좋다, 또 일본의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들,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는 그 대체 국가로 우리나라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우리나라나 대만 쪽이 조금 더 투자를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일본 경제가 심각해진다라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과연 과거의 미국의 문제라든지 그 유럽의 문제와 같은 결과를 도출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엔저 현상 저희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악화가 되더라도 우리 증시 뭐 크게 타격을 입기보다는 오히려 매력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당연한 말씀이지만 뭐 남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자, 그럼 오늘 윤석열 정부가 이제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발표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한다가 44%, 기대 안 한다가 46%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골이 깊어 왔었던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내비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4년 만에 한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 외무상이. 이런 부분 관련해서 현재 한일 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도가 있는 섹터나 관련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경쟁 관계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해소가 될지,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뭐 정부가 뭐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일본의 입장이 상당히 좀 계속 고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노력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한일 관계가 뭐 뜻대로 잘 되긴 쉽지 않을까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하고의 관계가 그 소부장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국산화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좀 그런 거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 약간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 제품이라든지 혹은 약간 일본 느낌이 나는 기업들이 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롯데그룹 아니겠습니까? 롯데는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일본 주주하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불매운동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에 발생한 것이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국민들이 다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또 수혜를 입는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그 일본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늘어날 가능성은 좀 높겠죠. 그러면 뭐 LCC 항공사라든지 일부 여행사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데, 또 이건 엄밀히 따지면 리오프닝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일본 때문에 오른다라고 보긴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은 뭐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늘 예상했었던 우리 일본 하면 불매운동, 불매운동 하면 모나미 이런 공식 있지 네. 않습니까? 이 공식은 이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마음먹은 삼성, 6G 고로 저희 마지막 문 한번 두들겨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요, 6G 주파수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5G도 아직 지지부진한데 6G까지 넘보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삼성이 로봇과 폴더블 그리고 6G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볼 게 아니고 삼성의 수혜를 받고 있는 중소형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5G도 뭐 우리나라야 조금 이제 주요 대도시에서는 보고가 되어 있지만,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4G 서비스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무슨 6G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통신 시장은 정말 급변화합니다. 우리가 LTE 3G를 쓰기 시작을 한 것이 2000년 한 중반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4G에서 5G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계속해서 이런 시장은 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세대 통신 6G 관련해서의 어떤 글로벌 공동 연구를 제안을 했고, 이것은 그 6G 관련해서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 그러니까 혼자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글로벌한 표준을 만들어 놔야지 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에 정책 일환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6G와 관련된 핵심 후보 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도 공개를 좀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인공지능 기반 비선형 뭐 보정 뭐 서비스라든지 뭐 전 이중 통신이라든지 뭐 교체 분할 뭐 이중화 이런 등등 한 6, 7개 정도 관련된 그 내용도 좀 공개를 좀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을 했고요. 또 뭐 6G하고 조금씩 연관성은 있을 수 있고 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새 정부도 계속해서 이런 통신 관련해서 어떤 관심들이 높고, 또 차세대 그 5G 관련된 특화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 육성하겠다, 또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지난주에도 한번 발표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장 대비해서 좀 선방하는 쪽이 좀 5G 관련된 부품, 뭐 장비, 기계 쪽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조금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6G보다는 5G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까지도 했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마켓7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슈와 특징주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종목들 반드시 정리해가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흐름 알아서 잘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